자, 상린관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1번 지문, 물 얘기 나와 있죠? 물 먹이는 그런 지문 되겠습니다. 남는 물, 물에 관한 것은 거의 논의 실익이 없고요. 자, 2번 지문 쟁점이 되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이 원칙적으로 유상이 된다. 근데 토지 분할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되게 된다. 근데 그것을 양수한 사람, 매수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다시 바로 유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저거죠. 자, 맹지가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서 맹지가 됐을 때 이때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갖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무상이다까지만 나와 있고, 실제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이것을 양수한 사람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런 게 쟁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표 담의 설치라고 하는 거, 설반 측비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때 설치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는 얘기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이 달리 있으면 약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 몇 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이제 설치 비용, 담당의 설치 비용 에 관한 민법 조문은 임의 규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매매 비용 절반씩 부담한다.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임대차 파트에서 주요 이슈가 됐었죠. 해서 두 가지 이슈. 자, 바로 비용 상환 청권이라고 하는 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될 것이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권한,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것에 배제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배제하는 특약이 우선 적용한다. 저것도 있구나.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약금이랑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 보셨고요. 3번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4번 통상 인지 소유자 자기 비용으로 토함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상권자 이웃토지 사용 청구, 인지 사용 청구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은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등에도 다 준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끌고 들어온 사례. 답은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거. 작년 나왔던 문제가 될 테고요. 일단은 우리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학계론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해서 학계론에서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29회 때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출제가 됐고, 30회 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연공위안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거에서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을 비교함에 있어서 홀당, 국어 이런 것들이 소위 이름하여 종속된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 얘기는 바로 부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합이라고 하는 거, 일단 부합 안 되는 것부터 가보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 않는 거, 건물 소유권은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이나 농작물 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관련해서 과거에 나왔던 쟁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병이 전차인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동의 없는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갑소유의 X 토지에 동의 없는 전차인이 나무를 심게 되면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한 식재행위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당 권원 없이 식재된 수목, 농작물 등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부합이 되게 된다. 한편 이 토지 위에 건물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건물에 시멘트를 달라붙게 하면 그때는 어떻다? 바로 자 건물의 부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1번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서 표현은 어려운데 토지와 자 나무, 토지와 농작물 이런 것들의 예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케이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건물 되겠습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거 동산 될 텐데 시멘트 달라붙게 되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케이스가 될 테고 주로 우리가 예시를 했던 것이 바로 도시 외곽 지역에 땅값 싼 데다가 주유소를 설치하고 밑에 기름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동산과 부동산 간의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금액을 불문하고요. 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소유권 자체는 어떤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 근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와서 부합을 주장을 해. 그러면 나무 심었던 사람은 최소한 나무의 소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정한 요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테고요. 자,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 차주 용어 우리가 이제 학기론 할 때 대주와 차주 이런 식의 용어를 가끔 씁니다. 어디에서? 금융론 파트에서 대주와 차주라고 해서 헷갈린다고. 그러면 이제 임대차라는 용어를 봐야 돼. 그래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해서 이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뭐가 된다? 빌리는 사람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게 본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볼펜 빌려다오 해서 볼펜을 쓰고 돌려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수목을 식지했을 때 남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수목을 식지했다는 너무 쉬우니까 약간 말을 바꿔서 사용차주가 수목을 식지했다. 그러면 이 수목의 소유권은 자 사용차주에게 귀속이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다. 용어 약간 바꾼 거. 임대차에다가 너무 쉬우니까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으로 뽑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끄트머리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멘트가 건물에 달라붙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게 된다. 한편 건물 소유자 선이 무과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부합을 지금 원래 시멘트의 소유자가 이 건물에 달라붙게 해서 부합이 발생을 했다고 전제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악이었다, 과실이다 라고 한다면 건물주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갖고 답을 뽑았으니까 다시 답 뽑을 게 뭐라고요? 자, 시멘트, 자,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건물 소유자가 내막을 몰랐단 말이야. 알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악이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출제 기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공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1번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얘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X자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전부를 병한테 X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팔아버린다 라는 계약,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법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공유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의 지문이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유자라고 하는 거 자신의 지분권 자체를 처분할 수는 있지만 공유물 자체 다른 사람의 지분권을 같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개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게 되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순생 거짓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이 묶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임차인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하나 더,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유일하게 이제 판례 바뀐 거죠.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만 목적물의 반환 청구 허용된다 해서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등기 말소 청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 가지 이 틀은 잡고 있어야 돼. 2번 질문요. 자,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사용도 지분 비율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공유물 전부를 50%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하시 이렇게 이 중에 50%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 부분 만약에 100평짜리 550평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50%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답은 3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런 관리 특약은 자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지분 자체가 사실 지금 거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소수 지분권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판례가 하나 변경되면서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자, 이때 최소한 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허용이 되겠지만은 목적물의 반환 청구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가 바뀌어버리면서 사실 법조문의 의미가 많이 상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 되겠습니다. 이 사람 다른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이건 이제 사실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임차인에게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5번 질문요. 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 사람은 최소한 불법 점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다?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 나오면 뒤에 가서 불법 점유자라는 명제 있으면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 점유가 아니면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자 명의신탁의 약정 해서 이거 다 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알품의 모경수라고 해서 경매에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읽어볼 것도 없어. 아까 우리가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 이중매매 적합하담할 때 자 그게 뭐지? 그게 얼핏 보게 되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랑 약간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착각을 유도한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져. 알품의 모경수라고 해서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해서 신탁자가 갑이 될 테고 수탁자가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수탁자가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 다시 가봅시다. 자,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냥 우리 시험용으로 가는 거야.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만약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유효가 되게 되면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슈. 자, 그리고 묶어서 자, 알부면 모경수에서 소유자 찾은 다음에 소유자
많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든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은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 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야 돼 해서 무조건 누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정의되나요? 이 사람도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뒤에 가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을 소유고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건드릴 수 없습니다. 2번 지문요. 갑은 건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여전히 을 소유니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굳이 해석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의 소유권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지 말고 을은 어떻다?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요건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죠. 유치권 얘기는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을 때만 어떻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질문.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소위 이름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5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그래. 쓱 보니까 지금 문제 더럽게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알품의 모경수, 경매에서는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바로 수탁자가 취득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이건 답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을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사실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알품의 모경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30초, 4초 안에 풀어야지 진짜 내 점수거든요. 아까 그거 있었잖아. 5표시 무효권처럼 착각을 유도했던 그런 문제들. 그거 다 읽고 이럴 시간 없어. 그러면 이미 벌써 50초, 60초, 70초 지나가 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뭐가 장점이냐면 사안이 워낙 복잡해.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계속 내줘도 사람들이 이걸 이제 문제를 하나는 읽다 보니까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전국에 85% 정도 학생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그건 모르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1분 안에 또는 30초 안에 4초 안에 체크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함정 파거나 장난을 치거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고. 머리에 먹물 들어가고 내용 공부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 급하니까 빨리 답이나 찍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경매 들어가면 을이 소유자인데 라고 하는 거 미리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을이 소유자인데 그러면 쓱 찾아보시게 되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고, 이 경우의 수를 하나로 꼼꼼히 따지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란 걸 딱 맞춰놔. 그래놓고 나서 5번 보게 되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놓쳐버린다고. 타인권리 매매라는 개념을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도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답은 3번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틀린 것은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고, 집합건물법은 좀 애매해.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76페이지 가서 계속 같은 거 보는 거야. 집합건물법 76페이지 가서 요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지금 한 6, 7개 정도 되는 주제를 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야. 해서 첫 번째,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의 제척기간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될 테고요. 전인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인도한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3년, 5년, 10년짜리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도한 날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 이슈, 바로 공용 부분 관련해서 이슈.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복도 부분은 등기 안 해도 좋다.
전유 부분에 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함께 사용권을 취득을 한다.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 자 공용 부분에 관한 자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얘기해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등기 청권이 발생해서 우리가 분묘 기초권을 제외하고는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간단한 주제,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권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자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등기법 가서 보게 되면 절대적 할가사유에서 그런 거 나왔었죠.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 무효, 절대적 할가사유.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무효.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주제, 그렇게 보셨고요. 공용법은 이게 어려웠었지. 앞에서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 비슷한 개념이 전세권, 건물 전세권 등에서 이슈가 되어 있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 부담한다.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관리 관련해서 자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게 25회 때인가 나왔던 게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겁나 어려워서 관리인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재건축 결의. 일단 첫 번째, 두 번 나왔던 게 5분의 4, 5분의 4 두 번 나왔었고요. 두 번째 23회 때인가 나오고 요즘에 안 나왔던 것이 설금 분석,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설계 개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지? 금이니까 산정한 금액이 있었고요.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새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23회 때 구성할 때는요,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홍보 비용에 관한 사항에서 틀리게 유치하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렇게 재건축 결의가 돼서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가 있게 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하게 된다.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너 없어도 우리는 달리긴 달릴 건데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죽어도 싫다 그러면 소위 이제 법원의 판사한테 매도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2개월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요걸 갖고 30회 때 문제 쟁점을 삼았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2개월이라든가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살을 붙여서 가실 거. 그래서 뭐 이 문제 답은 1번 되는데 큰 쟁점은 안 되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 법정지상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자 이거 가기 앞서서 자 철거 특약 없이 등 나와 있으니까 다시 기본 틀 보겠습니다. 지상권,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 두 개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약정 지상권은 등기해야지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될 테고 법정 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공통적인 요소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물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차이가 됐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이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29회 때 나왔었죠. 철거 특약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철거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어떠다 성립하게 된다. 그때 나머지 요건이 뭐냐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 7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요즘에는 전체 그림을 자꾸 묻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 근래 문제는 되게 편하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다 치고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약정상 공통적으로 물권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은 약정 지상권자, 법정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로서 정당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약정 지상권이 됐든 법정 지상권이 됐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게 출제 포인트야. 약정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항상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슈를 삼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도 같이 연결됐지만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토지하고 Y 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어떻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한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양도 등에 관한 주제,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병한테 넘기게 되면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문제의 논의의 핵심. 그러면 이제 이 병 소유의 Y 건물을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등기 없이도 뭐까지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까지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 갑을병정무라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얘가 법정 지상권자에게 등기 안 한 상태의 법정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을 테고요. 혹시 또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서 법정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있다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별개 권리로 가야 돼. 사실은 이제 권리라는 게 우리가 소유권이 있으면 항상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외에 모두 취득한다. 점유권도 취득을 한다. 이렇게 가듯이 이것도 지상권이라는 과자, 건물의 소유권 외에 경우에 따라서 무슨 문제?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 별개 권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가볼까요? 을은 관습성인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도 취득한 데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정 지상권 유상, 무상, 유상 이렇게 가십시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법정 지상권은 항상 뭐를 본다? 유상으로 본다. 해서 약정이 없을 때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3번 질문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자 정은 을은 정에게는 자 다시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렸죠? 제일 쉬운 문제. 법정 지상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그냥 그 소유자가 대놓고 법정 지상권자에게 반환 청구 이런 건 안 하고요. 꼭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지상권이 됐든 약정 지상권이 됐든 지상권자 말고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은 지상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답은 좀 쉽게 구성했던 주제가 되겠고요. 4번, 자, 갑의 정의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해서 이 병한테 원래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은 소유권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건물의 철거 청구 등 주장할 수 있지만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고 할 것. 장점. 그 다음에 저 경매에 의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저 문제가 제일 뒤에 나와 있잖아요. 출제 기술 경매로 법정 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낙찰받게 되면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제일 아직 답을 안 뽑았던 주제가 이 5번 지문인데 5번 지문 꼭 기억을 하고 가실 거.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보통 답을 구성할 때 기존 문제보다 한 단계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리는. 자,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죠. 다시 갑시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항상 그림을 이따오로 그리지 해서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하는 모습을 항상 우리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 요역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전세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요, 유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좀 응용 들어가면 자,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등기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기억하실 주제 해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게 등기만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효취득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역권 파트에서는 등기법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유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아이들이 좀 자 지역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 이 문제 관련해서 공유관계에서는 취득할 때도 함께 취득하고 소멸할 때도 함께 소멸을 시키게 된다. 이런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거 승역지 소유자 비용 분담해야 되고요. 승역지 소유자 위기해서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 외에 반환청권 유역지 소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 중에서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 반환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요.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 바로 지역권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 자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서 자 하여튼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취득할 때도 함께 취득하고 소멸할 때도 다 함께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잡으셔야 돼.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토지를 이용을 해왔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등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효취득. 그래서 여기서 살 붙여서 갈 것이 바로 자, 유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어떻다? 지역권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건물 전세권 얘기가 될 테고요. 자, 사실 전세권은 그렇게 많은 출제 쟁점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양이 작으니까 여러분 자료 79페이지, 78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전세권의 법정 성질, 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유치 찬란했던 지문, 그 전에 더 유치하게 됐던 거 전세권, 전세금이라는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약집 지금 7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쟁점 보셨어요. 하나가 자,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적 권능, 그 다음에 전세금,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그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소멸통고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소멸통고할 수 있고 각 6개월 지났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점점 답으로 가는 지문 나옵니다. 바로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 전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법정 지상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듯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등기부에는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 상용계 준용되고요. 반환 청구 쟁점은 되고. 자, 건물 전세권 요 근래 안 나왔어? 요 근래 이슈가 됐던 것은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요게 중요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거 나오면 아마 곡소리 날 겁니다. 왜? 안 나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자, 사연은 겁나 길었어. 이제 그냥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외우는 게 빨라. 그냥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가실 때 이해하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시간 문제예요. 차라리 무식하게 3번 외우는 게 한 번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가 출제 쟁점이니까 건물 전세권도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오겠고요. 자, 그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자 전세권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이거 겁나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건데 한번 외우십시다 해서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실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주제는 저와 연결되죠. 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얘는 뭐라고요? 자 소위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매에 붙일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두 개 나와 있지.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하고요.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요 두 개가 어렵다고, 두 개가 어려운데 문장 몇 개 체크하시면 될 테고. 자, 요거 관련해서 등기법에서 이슈가 됐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같이 보셨고, 같이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전세권의 소멸 통고 쟁점 안 될 테고요. 동시행도 주요 이슈 아니고 건물 전세권 관련해서 남는 효고래역 두 가지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 뼈대만 잡는 거야. 지상권 파트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하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임차권 얘기할 때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아마도 의미상 토지 임대차를 전제로 할 겁니다. 건물 임대차를 전제로 파생되는 문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래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상권 자, 그다음에 전세권에서 끌고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무효 이렇게 가죠. 이에 비해서 자, 지금 지상권, 임차권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가 인정되는 데 비해서 임차권에서는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해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임의 규정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가서 볼까요?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고요. 그 다음에 답이 1번이 됐었구나. 그 다음에 자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 반환 채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담보물권이잖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다? 담보물권. 저당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예,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하지 않는다면 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마치 성격이 저당권이랑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일부 양도도 다 가능하다 그 얘기. 등기법에서 자 바로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지금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라면 이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가볼까요? 자, 갑 소유의 갑은 X건물 자 일부에 대해서 을명의의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 갑이 병한테 이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고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을은 누구한테 이 병에 대해서 전세권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 물권이기 때문에 해서 똑같은 논리구조 저거잖아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대항력 발생하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바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은 맥락이고요. 5번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나요?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해서 잠깐만 틀린 것을 고르시고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요? 다시 가보십시다. 틀린 것 1번 틀린 것은 고성했고 2번 자 옳은 표현 3번 옳은 표현 4번 옳은 표현 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옳은 표현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뭐 쟁점은 안 됩니다 해서 깜빡 놓쳐서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의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병은 X 건물에 자 X 병은 X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가로부터 X를 임차해서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 토지에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되고
이걸 담보로 해서 Y 건물을 담보로 정명의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된다. 자, 법률 관계 다시 정리합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병은 임차인이면서 Y 건물을 신축을 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바로 자 정이라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럼 이제 건물의 저당권 설정됐죠? 미리 알고 갈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돼. 건물 저당권은 어떻다?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아까 우리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좀 어렵네. 1번. 지금 이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가장 쉬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있었고,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테고, 2번 을의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1번 저당권 을이 저당권을 실행을 하는 경우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일괄 경매는 딱 한 가지였었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2번 지문을 그래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자, 무가 경락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병의 X에 대한 임차권 무에게 이전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의 건물 부분에 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경매를 청구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도 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식의 의미.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정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볼까요?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된다. 그럼 을의 저당권은 당연히 객체가 틀리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와 착각을 유도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별개 물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같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을의 저당권이 되겠지만, 이 사안은 말소 기준 권리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맞고요.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난이도 좀 있었던 문제. 자, 저당권 관련 몇 가지 쟁점들을 확인해 보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자료 81페이지 쭉 한번 가볼게요. 저당권 오랜만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설정할 수 없는 거, 이미 본 것처럼 지역권을 담보로 놓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유치한 문제 있었죠. 23회 때가 나왔던 거.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외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다만 이것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저당권 분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리하면 어떻다? 양도하지 못한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지금 지문에 나왔던 거 일괄 경매 청구.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을 때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중요하면 안 되겠고, 저당권 효력 범주 더럽게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거의 도배하다시피 외워야 됩니다. 딱 한 문제 찍으면 저당권 효력 범위야. 저와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거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저당권 뭐라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다만 이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점은 임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물상대 두 개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공사, 자, 다시. 자, 저당권의 물상대에는 수용보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금 청구권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다 물상대위권 인정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거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공용징수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또 하나 그렇죠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같이 죽게 된다. 그때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공용징수 얘기 나오면 꼭 기억하실 주제가 있었죠.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상지를 제외하고 모든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저당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자 공중에 붕 뜨네. 그래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한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할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이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 공통적으로 경매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에 있어서 경매청구권이라는 거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저당권의 물상대위, 유치권에 있어서 경매청구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지적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검토 드릴 그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저당권에서 요 난이도 좀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이 동일했을 때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이제 자 요건 이제 몰빵하는 거지. 딱 두 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자 두 가지 이슈. 하나가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 근저당권이 죽게 되는 시점 그때 바로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하게 되면 경매 신청했을 때 이때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마지막 쟁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바로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만 달달달 외워서 쇼부를 봐야 돼. 해서 일단 보니까요 확정이라고 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된 시점에서 피담보채권액 확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한한다? 물상보증인만 해당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맞고요. 4번 자 4번을 오른편 뽑았나 해서 자 이거 틀린 것으로 뽑았는데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얘를 문제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갔는데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주제가 1번, 2번 정도의 개념만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제일 특이했던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4번을 답으로 뽑았는데 의미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에 갑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뭐를 갖게 된다? 저당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일단은 귀속청산 내용 많지 않으니까 또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82페이지 가서 가등기 담보권에 있어서 담보권 실행 통제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액이 보도록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청산금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가액에서 자 바로 자 선순위 담보물권자 채권액을 포함한 자신의 채권액을 뺀 금액을 얻어다 청산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 후순위 담보권자 채권액은 빼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이제 이런 자 지금 이제 청산금 등을 결정한 다음에
통지를 하게 된다. 그때 채권자는 어떻다? 다툴 수 없다라고 할 것. 한편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 한정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이 자, 청산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까지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과실수취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 해에 바로 가등기 담보권 여기에서 바로 이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을 다 하게 되면 이때 등기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가지게 된다. 이게 나름 이 파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자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나 이게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해서 나중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요 4개, 5개 요 정도만 달달달 가셔야 돼. 해서 1번 질문이요. 자, 의뢰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해서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 있었죠. 피배임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나선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무효인 경매에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는 배당금 반환 의무와 선이행 의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바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보증금 반환 의무 도움부터 먼저 줘야지 어떻다? 바로 이때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1번 틀렸고요. 중요치 않습니다. 2번 질문. 자, 의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 이로써 병역에 대항할 수 있다. 모를 얘기 넘어가시는 거야. 무조건 약속하셔야 돼. 시험 질문 중에 한 2개쯤 모르는 건 하나도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얍실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 모르고 답을 맞추는 기적을 스스로 창출하십니다. 그래서 3번. 갑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거 오른편 되죠? 청산 기간 다 지나야 돼. 2개월 기간 지나야 된다고요. 근데 성격 급해가지고 먼저 본등기 했으면 그 등기는 일단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 되나요? 자,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산 기간 중에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갑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자 끄트머리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사례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자 말소 기준 권리 얘기가 되게 되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경매만 있게 되면 저당권은 위치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좀 살붙이면 양도 담보권도 같이 어떻다? 경매만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세히 보지 마시고 위치를 불문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위치를 불문하고 경매만 있게 되면 매각대금 완납이 있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많이 봤던 게 3번, 4번 싸움밖에 안 되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뭐 이래 복잡스러워 해서 문제가 뭐야? 유치권 얘기 나와 있네요. 해서 유치권 얘기 나와 있어. 이 문제는 사실 거의 풀 수 없는 문제고요. 역시 논의의 포인트는 이것을 다 읽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대충 찍어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유치권에서 가장 특이한 개념들을 기억해야 되죠. 바로 인도 거절권 부인된 케이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더럽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못 풀어요. 그래도 한 개든 두 개는 보십시다. 이런 유치권에 근거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니은번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외우고 있잖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그래서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냐면 경매 청구에서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게 뭐라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테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내용을 보니까
1월 15일 날 보존 등기했고 공사등급 채권은 3월 15일 날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 인도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뭘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제거하면은 자 1번을 3번 찍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이걸 다 읽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미리 외웠잖아. 유치권 파트에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요. 그냥 지문 다이렉트로 봐야 되는 거야. 문제가 길어지면 지문을 대충 보면서 어차피 읽어서는 못 푸는 문제예요. 시간이 한 5분 되면 풀 수 있겠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거든.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낭비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딱 볼 수 있는 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건 겁나 감사한 지문이지. 그래서 자 미리 외우고 들어갈게.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서 상환기간 허여 얘기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얘기 있었습니다. 자 기업권 얘기가 병은 X 이 주택에 대한 소유물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가볼까요? 갑의 채권을 쭉쭉쭉 가서 갑을 병이 어디 있어? 자 갑명의의 등기 후에 점점점 자 점유하고 있다. 자 경매를 신청했고 10월 17일 날 자 경매대금을 완납한 병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소유물에 관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해서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니은을 제거하는 게 포인트예요. 계속 모든 문제 핵심 이슈가 뭐라고요? 니은번. 해서 자 답은 일단 3번.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원래 우리가 점유의 범죄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를 전제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하는 것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는 무슨 얘기였어? 바로 혼동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임차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주택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요. 갑 소유의 X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람이 자 소유자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을은 이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근데 뭐도 가지고 있었다? 임차권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임차권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때 임차권을 기준으로 해서 꼴이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때는 바로 자 혼동의 문제가 발생해서 임차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은 임차인은 자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거. 2번 자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는데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게 뽑았고요. 원래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발생해야 되는데 먼저 점유하다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중요치 않은 쟁점. 3번쯤은요. 자 유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유치할 수 없다 해서 맞나요? 해서 답을 몇 번?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 26회 나왔던 문제. 4번쯤은요. 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5번.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은 주장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문제 유치권 관련해서 하나 체크를 좀 해볼까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83페이지 가서 유치권 성립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패턴이죠.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청권, 출제 포인트. 자, 공사대금 채권 대신에 사례 문제 구성할 때 수리비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하면 비용 상환청권은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 이중인데 이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약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청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넣게 되면 비용 상환청권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 상환청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하지만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에 있어서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당연히 불법 점유 유치권 인정되지 않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쟁점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사례 두 가지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는 거,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공사대금 채권 등이 발생을 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은 인도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유예해 준 경우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 정도가 유치권 관련한 주요 쟁점 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물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점유 취득시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오른편. 좀 이제 판례 중에 골 때리는 거 있었죠? 자, 토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땅을, 자, 토지를 분할해서 전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분과 B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토지 분할하면서 A 부분만 팔았습니다. 근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이렇게 경계를 침범해서 20년간 소유사로 평원공연에게 이 토지를 사용해 왔다. 그러면 이때 시효취득 인정이 된다. 원래 이제 토지 일부에 관한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인정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그 이유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렇게 점유 취득 시효에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 취득 인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 행위에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는 어떻다? 여러 개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미분리의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해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 되게 되는 거죠.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이 과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테고 토지에서 벌채에서 분리된 수목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에서 동산이죠. 동산에서 동산이 되게 될 테고 자 간단한 주제인가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해서 틀렸죠. 이게 이제 수학기 이르게 되면 그때 어떻다? 이때 자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정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중간승역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해서 등기 파트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중간승역 등기라고 하는 거 일단 유효다 무효다라고 했을 때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유효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중간승역 등기를 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 거자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위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유효한 등기로 보게 돼. 똑같은 얘기가 바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모두 생략 등기 등기법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지랄 발광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본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등기법 얘기 겁나 중요한 거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뽑아주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이건 100%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
적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옆 페이지 가서 한 번만 체크를 해볼까요? 254페이지, 253페이지인가요? 해서 251페이지네. 251페이지. 자, 외우겠습니다. 해서 최초 소유자 증명하는 자 해서 251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 거의 한 문제입니다. 자, 최초 소유자 and 뭐야? 증명하는 자. 크게 가셔야 돼. 미등기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미등기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요? 최초 소유자 증명하는 자. 그래서 최초 소유자는 당연히 대장상 최초 소유자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요거 이제 공부 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슈 증명하는 자에서 판결하고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꼼꼼히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초 소유자 증명하는 자 이렇게 가야 돼. 최초 소유자 증명하는 자. 그런데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만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바로 미등기 건물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최초 소유자 증명하는 자. 근데 미등기 건물일 때는 바로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 원인이라든가 등기 원인이나 연월일은 어떻다?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끝이야. 이게 한 문제짜리야.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나와. 거의 문제 95% 이상 딱 한 번 등기 원인, 연월일 기록하지 않는다. 이 쟁점 나왔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모든 문제가 바로 등기 신청 적격. 직권 안중에 그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적격. 지금까지 나왔던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문제 바로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지자체장만이 소유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뭔 얘기하려고 자 바로 자 모두 승낙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닌 양자 매수인 또는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을 바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거. 그것도 불법이지만 등기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재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전세권 전세기간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 원칙적으로 유효. 별 의미 없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날 먼저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될 테고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모두 생략 등기. 특정 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그 등기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맞는 건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서 요 정도 살펴드렸습니다. 예, 그 정도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계약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